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부동산 편이 하루 더 편성이 돼서요. 매주 금요일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전세가 하락과 거래량 실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5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전세가 하락세도 계속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값 하락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서 이 매매값 대세 하락 공포감도 시장에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오늘 부동산 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부동산 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방송 말미까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2128-85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24시간 계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골뱅이 토마토 머니멘트로 오시면 되고요.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저희 SNS 통해서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루원개발의 이동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편에 대한 또 저희 시청자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금요일에 하루 더 편성이 됐거든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떠세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첫 시간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제 얘기할까? 네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잘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또 첫 네네네네. 시간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네네, 근데 맞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만큼은 네. 그래도 머니맨 시간을 통해서 조금 예측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올 때는 대비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는 조금 기회도 같이 잡아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신 멘트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모든 게 준비된 자만이 네.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기 그렇죠. 해결 능력도 그렇고요. 네네. 또 앞으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지만 조금 더 저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죠? 네네. 네, 제가 함께 좀 아낌없이 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알아보면서요. 어려운 부동산 시장입니다만은 함께 해결책 오늘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전문가님 순서에 네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국 지금 순회 공연 세미나 하시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일정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2월 25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부산 백스코로 찾아갑니다. 제1전시장에서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무료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광주로 이동을 하네요.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역시 같은 시각 1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바쁘시네요. 또 목요일 날 네. 바로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1시 30분부터 세미나가 진행이 되니까요.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세미나장으로 많은 또 발걸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많은 심사숙고 끝에 오늘 주제를 잡아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전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좀 뒤숭숭한 상황이라서 현재 좀 냉정하게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첫 시간부터 조금 무겁기는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이니까요. 네, 네네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언론 네. 아니면 쉽게는 스마트폰 이런 여러 매개체들에서 사실 부동산의 정보들은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정보는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정보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네네. 금리부터 시작해서 공시지가나 아니면 조금 멀리 가서는 무역 전쟁이나 경제 위기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쓰나미가 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물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한 거는 사실이지만 네. 충분히 좀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 정부 대책이라던가 이런 그렇죠. 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네네네. 건가요? 정책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그쵸.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도 지금 사실 그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도 아주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기간으로 보면 최근에 좋았던 적이 더 많긴 하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시장이.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요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일반 저희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시게 되는 게 아마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앱을 통해서일 텐데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워낙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동요가 조금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뭐 다음날 내일이라도 당장 뭐 소나기가 올 것 같은 뭐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고요. 네. 그러니까 뭐 폭락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뭐 10년 주기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폭락설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대외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나 외부적인 영향도 봐야겠지만 이게 단순히 현재의 부동산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폭락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 폭락과 하락의 어떤 두 단어의 의미의 차이점을 두고 보면 조금 많은 차이점이 있죠, 사실. 하락과 폭락은 다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폭락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건,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건이죠. 그때나 아니면 조금 더 가서는 97년도 IMF 사건, 또 뭐 조금 더 뒤로 가서는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역대급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 경제 위기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주 많은 어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에 뭐 조금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반토막이 난다거나 이런 시장을 폭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정도는 돼야 폭락. 네네.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고평가가 돼 있었던 지역,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조금 버블이 붙었던 지역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하락이라는 게. 그런 지역들이 이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걸 하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락과 폭락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힘이 그 사실 첫 번째로도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도 물량이 많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은데 수요자가 작으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폭락하거나 하락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매도 물량 자체가 좀 많게는 보이지만 이게 많은 매도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매도 물량이라고 어떤 나온다고 하는 물량들이 지금 나와봤자 1가구 1주택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조금 급하신 갭투자자분들. 좀 다급하시죠. 그렇죠. 이제 공시지가 부분도 있고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들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부 급매가 나오고 그리고 전세가가 또 하락을 했고 전세가. 지금 실제로는 2018년도 때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로 보면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이게 꼭지로 올라갔던 게 작년 저희가 정확한 시점으로 보면은 8월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연속적인 하락인데 문제는 그 단기간 안에 너무 기울기가 가파르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메말라 있네요. 거래량이. 이게 거의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부동산 시장에 못 뛰어들 만큼 이 차트를 보면 그렇죠. 거의 드라마틱하게 완전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입장이나 매수자 입장이나 조금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심리 자체가 위축은 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폭락까지는 지금은 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헬로시티 발에서 시작이 돼서 뭐 강남부터 시작해서 중구, 뭐 광진구, 강북권까지 쭉 밀고 올라오면서 지금 전셋값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네, 뭐 역전세나 뭐 깡통전세 이런 무서운 단어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지금 보면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근본적인 원인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을까 그 정확한 원인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전세가 기준으로 보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그 이후에는 사실 내수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11년도, 12년도까지는 어떤 공급 물량이 많지는 않은 시장이었어요. 공급이 제한적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평균적 나와야 될 공급 물량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온 시기는 아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3년도에 입주 물량이 바뀔 때쯤에는 당연히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13년도부터 사실 조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3년도부터 재건축, 재개발 연한도 30년으로 줄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부 경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다 보니까 13년도부터 16년도, 17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또 적지는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많았죠. 네네. 그때가 또 거의 상당히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경기 붐, 그 공급 물량들을 또 입주 물량으로 잡게 되면 16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또 쏟아지기 시작했죠. 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꾸준히 쏟아지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17년도 말이나 아니면 18년도 상반기, 하반기쯤 사실 이때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이상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거에 어떤 반전을 줄 수 있었던 요인 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이었죠. 네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묶여버리게 되는. 그럼 저희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뭔지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규제가 도입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나 세금 부담이 많아지죠. 그렇죠. 재산세나 그러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면제 부분이나 혜택이 있는 감면 거죠. 혜택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 기간 자체가 이제 8년에서 100% 세금 혜택을 볼 때는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장기로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매도 물량 자체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또 올라가 버리게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년도 때 굉장히 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호황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래도 그동안 쌓여왔던 입주 물량의 어떤 한계점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됐던 수요자들 측면에서는 입주 물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강동 쪽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가구 정도가 쏟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도 개포동 일대, 도곡동이나 이런 쪽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전세가가 높다고 형성됐던 수요자들 자체는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 신도시나 그쪽으로 나가셨겠죠? 네네. 전세권의 어떤 선택지가 넓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대기할 수 있는 전세 수요자가 그 선택권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 가격에 어떤 좀 영향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절벽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6%도 못 미치는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그 정도예요? 엄청 많이 줄어들게 그러네요. 됐죠. 딱 수치로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이 정도인가 싶은데 완전 절벽이 많네요. 그러면 이게 거의 역대 최저라고 할 만큼 그래요. 그 정도군요. 절벽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정책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이 8년에서 10년 정도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단순 계산으로만 잡아도 지금 최근 1년에 50만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1가구 2주택자부터 뭐 많게는 3주택자, 4주택자까지 잡게 됐을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시장에 묶여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여에 대한 부분.
증여요? 네네네. 네. 증여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증여는 부부 증여가 많습니다. 부부 증여 같은 경우에 5년 이내에 그러니까 증여를 받고 5년 이내에 매도를 했을 때에는 이게 증여가 아니라 거의 매도의 성질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아, 그 5년 안에 팔면은요? 네네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또 증여에 대한 어떤 그 물량 자체도 조금 묶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에 의한 영향들이 지금 상당히 매도 물량을 잡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수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사실 작년부터 매수자 측면에서는 주택 근간으로 갈 수 있는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죠. 왜냐하면 LTV가 40%로 들어가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금 보유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DSR까지 같이 도입됐기 때문에 자금 융통이 또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예. 이제 LTV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부동산의 가치만 보고 대출을 해주게 되죠. 네. 근데 이제 DSR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아닌 어떤 개인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주택 시장의 근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고 네네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집값이 올라갈까도 모르겠고 하니까 네. 매수자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심리 자체도 조금 그렇고요. 그쵸. 사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쉽게 부동산 어떤 투자처로서의 네, 네. 뛰어들 만한 그런 나서기가. 시장은 네. 조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어떤 정책에 의한 영향들에 의해서 지금 거래량의 절벽이 조금 나게 됐지 않았나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네네. 아니면 정부 정책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네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러운 과정,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네, 거래량이 없는 거는 조금 정책의 영향이 큰 것 같기는 하고,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분간은 조정장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당분간은요? 네네. 그래도 이 조정장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장이 일시적으로 지나고 나면 네. 꾸준히 지금 먼저 서울 주택 기준으로 잡게 되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만 갭 투자자들이나 혹은 이제 조금 세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 금매나 아니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네네. 임대사업자를 아. 등록을 안 한 다주택자 같은 네네. 경우에 거의 등록은 했지만은 이제 일부 소수 부분들은 등록을 안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나 갭 투자자 같은 분들은 네. 이게 전세가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전세의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아,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네네네. 받아내야 해서 예. 그래도 이게 일시적인 조정장이 지나고 나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먼저 빠른 회복은 서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GDP 성장률로 봤을 때 97년도 IMF 때 1만 불 시대였고요. 네. 그때 서울 중간 아파트 가격이 한 3억 6천 정도가 했고요. 그리고 08년도 서브프라임 이전에는 2만 불 시대였죠. 그때가 5억 6천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네. 3만 불 시대를 열게 됐죠. 근데 서울 중간 아파트 가격이 8억 정도가 했거든요. 아까 그 전이 5억 6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네네. 보면은 소득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다? 그렇죠. 이런 지금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9억 정도가 가도 그렇게 이상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물론 개인마다 의견은 다 조금 틀리겠지만 네네. GDP 성장률로 잡았을 때는 그렇게 최고 고점은 아니기 그 때문에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이제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증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매도 시장으로 눌러놓게 됐을 때에는 네네. 이게 나중에는 차후에는 이게 계속 눌러놓게 되면 아무래도 스프링 효과처럼 갑자기 한번 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시장, 전세 시장 네. 있죠.
그리고 또 100% 청약 시장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18년도, 19년도에는 서울 안에서만 봤을 때 멸실되는 주택량보다 입주로 전환되는 주택량이 더 많았어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2020년도에는 물론 확정된 입주 물량도 존재합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걸어가는 길이 2020년도 이후에는 다시 멸실되는 주택량이 많은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 그렇죠. 네. 그때에는 2020년도 이후에는 다시금 서울의 어떤 호황기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얼마 하고 있고요. 안 남았네요. 조금만 그렇죠. 참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네네네. 2020년. 네. 그리고 서울 이제 이외에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본다면 거기에도 궁금해요. 네네. 거기는 조금 덜 탄력적일까요? 올라오는 게? 그렇죠. 지금 실제로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타격이나 아니면 어떤 영향을 입을 때는 굉장히 또 많이 빠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회복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더디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죠. 이게 왜냐하면 서울과는 다르게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어떤 특색이나 아니면 지형, 어떤 산업군에 따라서 영향을 달라지는 많이 시장. 받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네. 사실 갑자기 경제가 확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추가적인 면이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일부 서울보다 멸실돼야 되는 주택 노후도가 더 심한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겠죠. 있죠. 네. 네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어떤 공급되는 토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그런데 다만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굳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게 돼도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소비하면서 신규 어떤 공급 토지나 아니면 신규 택지지구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 시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서울보다는 조금 더 수도권 지방은 길어질 수 있다. 그 기간이 네네네. 인내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전문가님 그 지방 안에서도 네네. 서울 그 다음으로 조금 탄력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워낙에 지방 많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그쪽을 어느 쪽으로 보세요? 지금 제가 뭐 지역을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일부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도 거의 서울로 봐야 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일부 규제가 피해가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많다라고 보기는 그렇다마는 네. 어떤 투자의 여력이 남아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 대구, 울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조준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 땐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원했던 그리고 내가 선호하던 지역들 같은 경우를 조금 저격을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네 네네네. 그만큼 또 그렇죠. 분명히 투자 힌트 남아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지금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님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부동산을 크게 나누면 아파트와 토지, 상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죠. 네. 근데 이 중간에 벽이 굉장히 높고 두껍거든요. 그 사이에요. 벽이. 네네네. 그래서 이걸 쉽게 좀 못 넘어 다니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기는 뭐 또 토지 보시는 분들은 토지만 보시고 네네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만 하시고 약간 그렇죠. 그런 경계의 벽이 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이게 뭐 그쵸? 지역별 어떤 성향의 차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못 넘어 다니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 벽을 같은 허물어야겠네요. 경우는 조금 유연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죠.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이클 주기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주택시장에 어떤 규제가 들어갔을 때에 뭐 지금 금리나 공시지가나 6월 1일부터는 어떤 세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때 뭐 매도자가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있으시죠? 네네네.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유연적인 투자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에서만 머무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장 바람직한 어떤 투자자의 자세는 네. 지금 현재의 어떤 부동산이 오를 건지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 역대급으로 부동산이 많이 올랐던 시기, 그러니까 세 가지 시기를 뽑는다면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개발의 시대였던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이죠. 네, 자료 보면서 저희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네. 가장 좋았던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주셨는데 네네. 첫 번째 구간이 가장 뭐 경제 활성화에 많은 정책적인 전략을 쏟아부었던 박정희 정권 네네네. 시대. 네.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이었고요. 네. 이제 그 이후로는 88 올림픽이 열렸던 시절. 아, 네네.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정권. 시절이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올랐던 어떤 부동산의 시기 자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역대급 정책 중에 유일하게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가 규제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규제했던 시기요. 네네. 네. 실제로 부동산 주택 시장을 강하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거든요. 진짜 다 규제 강화. 딱 네네네네. 요거가 나오네요. 근데 실제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을 때에는 네.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건설사들이고 건설업들. 네네. 네. 건설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 시장의 50% 이상의 어떤 경제 수요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계속해서 규제를 하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그런데 어떤 내부 시장 50%를 잡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축시키면서 규제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보면 이게 단어가 조금 예민하긴 합니다만은 네. 지방분권이었거든요. 지방 분권이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이죠. 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균형 발전을 하게 됐을 때에는 새로운 신규 공급 택지, 그러니까 땅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 이게 네네. 건설사들의 어떤 수주나 내부 경기를 조금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일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 그리고 서울권으로도 개발을 했지만 그때 그 시기에는 이제 동남권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아니면 일본, 네. 뭐 미국 이런 수출입이 잦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포항이나 아니면 울산 그리고 뭐 거제, 부산, 대구 이런 평만을 끼고 있는 그런 네네네. 대도시들. 네. 그러니까 이런 동남권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면서 그 각 지역들의 산업군과 함께 부동산 특색을 시장 살리면서. 네네. 그렇죠. 그때 부동산 시장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이기 신도시와 혁신도시들 대표적으로 세종과 뭐 원주나 그쵸. 아니면 대구의 신서 혁신도시나 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서 그 각 지역들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게 지금 사실 지방 분권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국가에서 어떤 조달되는 자금이 네. 토지보상금이거든요. 아, 토지 네네. 보상가 어마어마하게 풀리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정책 모두 네. 토지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던 시기이고요. 그것도 특징이네요. 네네네. 이제 당연히 또 땅의 어떤 소비 시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나 아니면 상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토지보상금이 올해에 작게는 22조에서 한 25조 정도가 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번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또 한 번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신규 공급 택지나 신개발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주위로 토지보상금이 흘러나가고 있으면 이미 그 주위로는 지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많이 움직이죠. 네네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2019년도나 2020년도나 아니면 네. 2021년도까지 현재는 토지의 어떤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제가 봤을 때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솔루션을 내려주신 거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지방 분권화고 네네. 토지죠. 토지 네네.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은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회 있습니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어야 되는 곳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네네. 힌트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뭐 조금 조언이 아닌 어떤 조언을 해드린다면 네. 지금 아까 서두 부분에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떤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기사들이나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뉴스 매스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시기일수록 어떤 부동산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본질적인 근거, 그리고 아니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기본기 자체가 굉장히 잘 다져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스나 언론 같은 경우는 현재와 과거를 잘 얘기해 줄 뿐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판단할 때의 어떤 오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투자 가치관이 조금 흔들리지 않는 네. 기본기나 조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아파트, 상가 이 세 구간을 좀 넘어다닐 수 있는 네. 유연적인 투자가 네. 필요하지 않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아파트, 상가 중에 가장 큰 기회는 토지 쪽으로 보시는 게 맞으신 거죠? 지금 현재 시기에는 네. 토지 쪽으로 보시는 게 포커스를 두는 게 좀 네. 바람직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물론 주택 시장이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시장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떤 그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주택 시장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준을 해놓을 시기. 네. 그러니까 언제라도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게 조준을 해놓는 시기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조준만 하고 쏘는 시기는 신중하게. 그렇죠. 네. 또 부동산이라는 게 실제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놓쳐버릴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할 때는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생각을 할 때는 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토지 투자 너무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질 것 같고, 네, 그쪽에서 기회가 많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맘먹고 좀 공부 좀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낙담하지 말고 좀 치열업을 해서 계속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게 오늘 저희 내용의 좀 요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세미나 일정 도와드리고요. 이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예정입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수요일 날에는 광주로 넘어가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세미나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목요일 날에는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또 7층입니다. 여기서 1시 30분부터 무료 세미나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과 또 시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하셨으니까 네, 또 좋은 또 답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 많은 분들 지금 대기하고 계셔가지고요. 전화 바로 연결 가겠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저 경기도 의정부시에 네. 그 밀락동 그 밀락 1지구의 그 송산 주공아파트 2단지를 전세를 끼고 샀는데 네, 네.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지금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보유 물량이 있고 한 채세요, 수용자님? 아니, 두 개를 거기 옛날에 이제 작년에 한 1년 전에 하나 샀고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1월에 이제 저기 뭐지 그 이제 규제 들어가면서 네. 의정부가 조금 반짝이는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샀어요. 같은 평수를.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좀 나오는지. 그러니까 한 채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사셨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되신 거고 그 밖에 안 전에 됐어요. 사셨던 거는 기간이 1년 얼마나 정도 1년 정도 됐어요. 되셨고 예. 둘 다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수영자님. 네. 네. 요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채나 사두셨어요.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평수도 같으시고. 예. 지금 제가 일단 봤을 때는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혹시 여기에 투자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집 근처여갖고 저도 그 옆에 이제 7단지 살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재작년, 작년에 이제 탑성역 7호선 연장 관련해갖고. 네네. 그쪽 앞에 송산주공 4단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단지가 이제 좀 아파트 값이 좀 막 오르는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2단지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잡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예. 조금 시기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GTX나 아니면 어떤 7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네네. 의정부 기준으로 봐도 지금 굳이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동쪽으로 어떤 개발 여파를 준다면 사실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어떤 공급 물량이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량도 굉장히 조금 있는 상태고요.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시기 싸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호재들을 좀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7호선이나 GTX나 이런 호재들이 들어오게 당연히 부동산의 어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이제 다만 지금 탑성역 쪽으로 7호선이 들어오게 됐을 때에 송산주공 2단지 아파트가 힘을 받을 수 있느냐를 봤을 때에는 예. 이게 개통되는 시기에는 사실 고산지구도 같이 봐야 됩니다. 고산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공급 물량이 작은 시장은 아니죠. 네네. 공급 물량이 작은 시장은 아닌데 이게 실제로 탑성역의 어떤 7호선이 개통이 됐을 때에 2024년도에 개통이 되죠. 개통이 됐을 때에는 탑성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어떤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어룡역이나 아니면 탑성역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굳이 송산 2단지 아파트로 빠지지 않게 돼도 충분히 신규 공급 물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어떤 갈아타는 시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의 어떤 시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 자체가 어떤 부동산의 매수 심리도 강한 시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자체가 7호선이 개통되기 전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호선이 개통되기 전 그리고 고산의 택지지구들이 입주 물량을 조금 앞두기 전에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신가요? 네네.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면 한 번 더 전세를 돌리신 이후에 매도 시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세를 두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조금 올바른 투자 방향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를 한 번 더 돌리고 그때쯤에 한번 매도를 고민해 네네네네. 물론 이게 강한 시세 차익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만 그래도 조금 가격이 붙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또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한 번 더 돌리고 와서 매도 시점을 한 번 더 잡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좀 좋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해 보시고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느긋하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시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을 도와드렸는데 뭐 주식 투자로 치면은 계란에 어떻게 보면 한 바구니 좀 담은 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나중에 사신 것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 나오고 또 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그 GTX 호재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주택 시장의 그거에 공감도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들어간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GTX 같은 경우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세 구간이 있는데 이게 그 서울 외곽 쪽으로 굉장히 또 많이 수혜받는 지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막상 개통됐을 때에는 그 GTX의 어떤 그 역세권 부분이 사실 그 지역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어떤 굳이 그 지역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지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좀 굉장히 잘 가려볼 필요가 있죠. 어려운 문제네요. 이것도 네네네. 네, 부수적인 요인들도 또 많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자라고 저희가 조금 더 캐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예, 제가 땅을 하나 샀는데 네. 그게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좋은지 잘 몰라서 잘 산 건지. 어쨌든 정보를 들으시고 입수하시고 네. 땅을 사신 거군요. 네, 네, 그 주소 좀 그런데-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그 경기도 평택시 네. 도두리 음. 139-1번지요. 네, 언제 사셨어요? 저 산지 지금 1년 조금 더 됐거든요. 아, 1년 조금 넘으셨고요. 네네. 지금 사시는 지역하고 평택이 좀 가깝습니까, 시청자님?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멀진 않은데. 네. 네. 당시에 그러면 어떤 점이 좋다고 좀 정보를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주변 네. 지인분 소개로 이제 샀는데 네. 네, 땅 쪽으로 해서 여기는 사면 좋다고 해서
자세히는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좋다고 하고 네네. 여기는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네, 지금 믿고 샀는데 괜찮은 건지. 아유, 자세히 좀 들어보셨으면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 기간은 네네. 어느 정도 보세요? 이거 조금 단계적인 차익을 노리셨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길게 조금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네.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좀 정확히 들어보고 판단하시겠어요? 네, 판단하고 괜찮으면 저는 홀딩.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와, 평택에 땅을 사신 것 같은데 좀 넓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부자 시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평택 전망? 네. 지금 어떤 매도 시기를 네. 잡는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둘 다 보여지고요. 오케이입니까? 네. 지금 다만 지금 시청자님이 시청을 했을 때 지도상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보안상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바로 위 미군 부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부대요. 네. 네네네. 미군 부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용산이나 의정부, 동두천,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부 90%가 이쪽 평택으로 직결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어떤 지역, 그러니까 미군 부대 안쪽에서도 어떤 지역적인 특색들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게이트탑 같은 경우가 메인 게이트탑 쪽이 굉장히 어떤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게이트탑 쪽으로 이제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는 원래의 메인 게이트가 있던 자리에 활주로가 생겼고요. 네. 그 새로운 메인 게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어떤 토지의 바로 앞으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어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에는 또 다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지인분한테 굉장히 감사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소파 협정에 의해서 지금 실제로 발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소파 협정이 실제로 발의되고 나면 미군들 자체가 2.7km 반경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7km 반경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네. 또 땅에 희소성이 뜨기 때문에 희소성 자체가 뜨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토지 주위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 앞으로 도로가 계획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 계획선이 낮다라는 건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논이나 밭이나 전답으로 돼 있죠. 근데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2의 이태원 상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매도 시기를 잡기보다는 꾸준히 가지고 가셔서 네. 어떤 활용 가치도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토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부터는 좀 행복한 고민만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아주 좋습니다. 시청자님 그 지인분한테 크게 한턱 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진단이 나와서 뭐 흔들리지 않고 쭉 가져가시면 금싸라기 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시청자님 기분 좋으시죠? 네, 그러면 네. 이게 지금 논인데요. 네. 이거를 지금 아무것도 없는 논 상태인데 여기다 활용 혹시 안 하고 계세요? 네. 예, 혹시 뭘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상관없는지. 활용을 하면서 가면 네네네. 어떨까? 뭘 세우신다고? 지금 네. 일단 건축물 기준으로 보면 토지 시장과 건물의 시장은 굉장히 100% 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일부 기대 심리가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호가나 어떤 매매가는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건물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주위의 상권을 보고 내가 어떤 테마의 건물을 올릴 건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네네. 것이고. 네. 아니면 그 거리의 상권이 어떤 테마로 잡힐 건지 그쵸? 어떤 그 영향들을 보고 건축물들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고민을 해보고 차후에 마지막에 올리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네.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을 것 자칫하다간 같습니다. 골수가 조금 아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면 당장 올려버리면 그렇죠. 이제 네. 토지 같은 경우에 건축물을 잘못 올리게 됐을 때는 그 토지의 어떤 가치를 가치를 훼손될 수가 잃어버릴 있는 수 있는 것이고.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올리게 돼도 땅의 가치가 어떤 낮아질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다만 옆에 그 주위에 신규 공급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 내 건물이 또 노후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상권 테마에 또 맞지 않게 네. 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의 어떤 수혜를 먼저 본 후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그것도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부자 되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기분 좋게 끊으시는 것 같아서, 네, 부럽기도 하고, 네, 저희도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분 또 대기하고 계시나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네, 네. 현재 목동 신시가지 2단지랑 네. 용산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랑 어떤 거 매수하는 게 좀 나을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아, 근방에 있는 두 곳을 네.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네.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님의 여건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걸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주거하면서 네. 나중에 집값도 많이 올라가면 좋은 것을 네. 지금 좀 찾고 있어서요. 네, 그것은 기본이고 두 곳 다 입지 뭐 거주 여건은 비슷하니까요, 시청자님. 그렇죠? 멀지 않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 기준이 어느 쪽이 더 많이 오를까요, 전문가님? 네, 다른 여건은 조금 다 만족스러우신 것 네, 같고, 네,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선택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네. 두 지역 모두 너무 좋은 지역이고요. 네. 사실 이제 개발이나 어떤 호재의 어떤 테마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공원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업무 타운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투자처로서의 메리트가 주목을 높은 받는 곳이죠. 지역이었죠. 네. 뭐 이제 어떤 월드컵 대로의 교통 부분이나 아니면 순환철도 부분이나 이런 호재들은 굉장히 많은 지역들입니다. 두 지역 전부 다. 근데 다만 제가 시청자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 게 이게 호재는 많은 지역입니다만은 부동산의 가치, 건축물의 가치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 가방을 얻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헝가방을 수선해서 얻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새 가방을 얻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런데 목동의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률이 보장된 재건축이 들어가는 단지고요. 그리고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떤 방향을 우회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지역 다 모두 다 좋은 지역이지만 굳이 선택을 한다면 목동 신시가지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투자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 선택인 거네요, 결론은. 네네네. 그렇죠? 네. 시청자님, 네, 한 곳을 저희가 정확하게 손을 들여드렸습니다.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보시면서 한번 선택, 가족들과 상의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저희 만나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의 좀 차이도 얘기해 주시면서 조금 더 네네. 유리한 방향을 짚어주셨거든요. 이거는 꼭 이 두 곳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선택에 있어서 좀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겠죠? 네네. 이제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말 그대로 그 노후된 아파트를 부서지고 멸실되고 새로 지어지는 걸 얘기하죠. 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어떤 다른 개념이죠. 네네, 그거는. 정비를 네. 하거나 이게 두 의미의 차이점이 굉장히 틀리기 네, 때문에 네. 이게 향후 가치로 봤을 때 리모델링이 한 번 들어가면 또 재건축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렵다기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거의 차이겠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조금 더 빨리 들어가면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네.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라고 저의 생각하고 선택이 있습니다. 꼭 많은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 분 될 것 같아요. 연결합니다. 송사님 안녕하세요. 네, 송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사님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전 세종시 네. 상가를 분양받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가져가도 될지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주소를 그럼 한번 좀 불러주세요. 아, 나성동 396번지요. 네. 번지수가 396. 네, 396. 지금 현재 이 상가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시청자님? 아직 제가 분양받고요. 네. 내년에 네. 입주할 거라서 아, 분양권 지금은- 형태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저희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네, 바로 매도 고민을 하시는 거를 보니까 투자 네네네. 개념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세종시 상가 기준으로 보면 주택시장이랑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네네. 그때의 어떤 상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변화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업지나 주거지가 있으면 그게 어떤 인구 수용체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또 다른 상업지 그리고 네. 또 다른 주거지를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들이나 새로운 택지지구들을 만들기 시작할 때 여기에 얼마만큼의 최대 인구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상업지 자체를 최대 기준으로 잡아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4%대의 네. 상업지도 있었고요. 지금 27%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제가 결론부터 내려드리면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각 생활권마다 상권지가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굳이 내가 다른 지역의 어떤 상권을 이용하지 않게 돼도 네. 어떤 나의 거주지 앞에서 상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빠르게 형성됐네요. 그렇죠. 세종시가 이게.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상권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분산되지 약할 수 있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신도시 상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경매 학원이나 이런 곳을 가게 돼도 상가 하나를 경매받으려고 보면 사실 그 지역에 어떤 2주 정도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상권 분석입니다. 그런데 상권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선 개발 후 계획이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선 계획 후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테마의 상권이 이루어질지 뭐 거주 인구는 얼마나 될지 아니면 유동 인구는 얼마나 될지 아니면 연령들은 주로 어떤 층들이 대략 파악 이용할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신도시는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도 있고 지금 상권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관리비를 내야 될 수도 있는 아이고. 네네네. 그런 시장도 지금 상당히 적지 않게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쯤은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한 방법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네.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굳이 매도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쪽으로 조금 방향 잡으시고서는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가 도움 말씀을 드려봤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 세종시 상가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의 고민까지 조금 덜어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전문가님? 오늘 뭐 첫 시간이라서 네. 제가 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드린 아마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한 포커스 사실 그 기준점만 맞추더라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축될 때 뭐 춥다고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유연적인 투자 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부동산이 오를 건지를 조금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또 안목을 더 키워주실 것 같은데 저희 네네네. 기대도 많이 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편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드렸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네요. 네, 주말에도 날씨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전문가님 말대로 너무 좀 움츠리고만 계지 마시고요. 주말에 잘 에너지 충전하시고 또 다음 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월요일에는 부동산 편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